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함께하는 릴레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타운홀 미팅 시작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천목회 등이 개최하는 릴레이 타운홀 미팅에 차례로 참석하는데요. 오후 1시 나경원 후보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어서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후보자들이 상호 토론 없이 차례로 나와 짧은 정견 발표 후 약 50분간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질문을 받아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 혁신 방안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보자들은 각 순서가 끝나면 자리를 뜨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함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경우 당권 주자들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예의가 아니고 판단력 미숙, 신뢰 없음이 확인됐다며 한동훈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영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문자 내용도 실제로는 사과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시점의 문자 공개는 전당대회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TV조선에서 주관하는 첫 TV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후보 간 공방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총선 국면에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이 담긴 메시지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과 민주당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현주 시사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이죠. 한동훈 후보가 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렇죠. 올해 총선을 앞두고서요. 예. 1월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했다는 거죠. 예. 그게 뭐 한 번이 아니고 뭐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뭐 5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뭐 TV조선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얘기했듯이 뭐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를 길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예. 사과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 마지막에 보면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령 위에서 사과가 좀 어렵다는 뜻을 피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문장은 하여튼 뜻에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런 얘기가 저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 전국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공격을 받아도 저는 뭐 아마 반박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TV조선에서요. 지난 1월에 김 여사가 당에 사과 의사를 전했다. 이런 내용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를 2주 정도 남기고 또다시 돌발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메시지 내용 공개한 김규환 논설실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우리 흔한 말로 일십이라 그러죠.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일체 변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자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낸 사실을 몰랐어요. 대통령께서 뒤늦게 이걸 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 시점이냐 이게 지금 의문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전당대회 앞두고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자 논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기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그 파장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란은 아무래도 1차와 2차로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당신이 이렇게 특별한 관계인데 답장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예의가 없다. 배신자 논란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려고 하던 의향이 있었으면 그걸 비대위원장으로 잘 진행을 해서 사과가 이루어졌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총선 참패의 책임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과 한동훈 후보가 너무 3대1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동정론이 아마 격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의도를 갖고 개입한 사건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저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대를 앞두고 이건 그냥 저를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고 상처를 주고 선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행태는 전당대회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요. 아무래도 친윤계가 되겠죠. 의도를 갖고 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밀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한 거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본래 그 당무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의중이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전례가 있잖아요. 지난 작년 3.8 전당대회 때 그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후보 출마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앉혀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일들의 뒤끝에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후원한다고 믿어졌던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이 전당대회를 약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합동연설회도 개최가 되고 TV 토론도 본격화가 됩니다.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뭔가 의도가 있는 개입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자 공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의도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일반적 관점에서 보기에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굉장히 그 배신자론이 뜨겁게 달궈졌었습니다.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좀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 감정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또 원희룡 후보가 좀 갑작스레 그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것에 그 용산의 의중을 좀 등에 업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윤계 당선을 위해서 유력 후보를 찍어내려는 움직임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그 전당대회처럼 또다시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전당대회는 출마 자체를 막았잖아요. 뭐 연판장 사태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출마 자체를 막지는 않았죠. 다만 지금 이 문자 공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특정 유력 후보를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전당대회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지금 새로 선출되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대표의 역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이제 3년 가까이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용산 대통령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표가 선출이 되느냐? 그럴 경우에 또 과연 정무적 역량을 어느 정도나 이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 한 단적인 예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저는
이걸 검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작년 12월 말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또 도대체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까? 네. 근데 그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근데 결과는 총선 참패였다. 물론 이게 뭐 총선 참패에 직결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걸 검증으로 볼 여지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요, 한동훈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받고도 답장을 하지 않은 것이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키웠고, 뭐 어떻게 보면 김 여사가 그래서 사과를 안 했고 결국 총선 패배까지 이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여쭤볼게요. 문자 묵살한 게 결국 총선 패배 원인이 됐다는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거든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게 허락을 받아야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과를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문제고요. 정말 사과를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심지어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위업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나온 것처럼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자를 묵살했다. 그 주장만 보더라, 그 주장을 사실을 받아들이더라도 왜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었으면 묵살을 했어도 그냥 하면 되죠. 저는 대통령 경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경로했구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얘기를 씹어서 묵살해서 화가 났구나. 왜 사과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경로였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그냥 왜 문자를 읽지 않았느냐, 씹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비서실장과 만나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급인 비대위원장이 영부인의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퇴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2부속실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 제2부속실 내지는 그 영부인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영부인의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언론을 통해서 뭔가 공개되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것부터 이 본질적인 문제부터 잘못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것 봐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때 잘못하지 않았느냐, 전혀 근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지금 대통령실이 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후보의 입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후보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영부인 문자에 답을 해도 이상한 건 아니냐. 공적 통로로 본인은 소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적 통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대통령실과 당에도 공적인 통로가 있죠. 각각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대통령실 내에 핵심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도 있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는 통로는 공적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시점을 보게 되면은 그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나온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1월 18일인가요? 이제 공약을 전달한다고 해서 이제 빨간 조끼를 입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약을 발표하는, 공약 전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제 대답하기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적인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일종의 공적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실과 당 내부의 어떤 공적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다는 것이 지금 한 후보의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통로를 이용해서 공적이거나 혹은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다는 것이고, 후일에 오늘처럼 이와 같은 문자 공개가 되었을 시 이것이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은 미리 차단한 법률가로서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문자를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5차례 지금 한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걸 두고 아무리 공적 통로, 사적 통로 하지만 답변을 안 한 거는 두 사람의 인연이 그렇게
짧은 기간 있었던 것도 아닌데 좀 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3자니까 제가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그렇게 5번이나 문자를 보냈으면 본인이 아무리 사적인 루트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사적인 것은 부적절하니 우리 공적인 루트로 한번 대화 한번 해봅시다. 논의합시다. 예. 라고 답장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검증이 돼야 될 문제지만 인요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한테 전화 와서 지금 바쁘니까 뭐 비례대표 할 건지 안 할 건지 30초 안에 답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 후보의 그 배우자에게도 문자를 보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익십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도 맞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정도의 답장은 해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그렇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냥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아니 왜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인데 대통령 놔두고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를 합니까? 물론 상의할 수도 있지만 굳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대통령실 참모들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사과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인간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과거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뭐 전혀 주고받지 않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어느 정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의례적인 답변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답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의례적인 답변이어서도 곤란하고 아, 예. 뭐 의례적인 답변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이 없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이 사과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무슨 조치를 이끌어냈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물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의사를 저렇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판단의 문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이 본질적인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24년 1월 19일부터 한 20며칠 그 사이에 과연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파우치백 논란과 관련한 정무적 판단, 이 판단 능력이 올바로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지금 7월이니까 뭐 정무적 역량이 뭐 그 월등하게도 나아졌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대표를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 투표를 할 선거인단의 입장에서는 자 한동훈 후보가 올 1월에 했던 그 부실한 정무적 판단 그거를 앞으로 집권당 대표가 됐을 때 과연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거를 아마 듣고 싶을 거예요. 네. 저는 당시에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좀 부족했다. 당시에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게 그 총선 완패의 일정 부분에 전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후보가 적어도 대표가 되려면 그런 부분을 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선거인단으로부터 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입장을 좀 전해드리면 내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김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은 거는 무리다. 그리고 한 후보 측 지금 이 문자가 언론에 원본 내용을 발췌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기억하는 실제 문자 내용은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가 나온 것은 지난 1월에 TV조선 단독 보도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비주얼화돼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구성을 했다라고 지금 그 밝힌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과를 하겠다, 뭐 처분에 따르겠다 이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사과를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러니까 과거 김 여사가 한번 사과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오히려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한 후보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당권 주자들은 이번 사안을 놓고 한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떠한 의논도 없이 혼자서 판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없었다는 것, 그것은 그 한동훈 후보의 상당한 정치적 판단력의 미숙을 말을 한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이게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함으로써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일단 대통령하고의 신뢰 회복이 우선 급한 것 같고 당을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이 한동훈 위원장께서 당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한번 심사숙고해달라 이런 말씀. 보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판단이 미숙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영부인이 사과 기회를 놓쳐서 총선을 망쳤다. 윤석열 후보는 답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답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뭐 인간적, 도의적 뭐 그런 실망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마치 그 한 언론이 말한 내용을 너무 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는 지금 전혀 다른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 있잖아요.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뭔가 이미 이걸 묵살시켰다고 그 가정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진짜 진정성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죠? 그거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돼서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별로 유감 표명, 사과 표명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총선 이후에도 뭔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국정 그 회의에서 얘기할 때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정말 묵살했다 하더라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 1월달 그 시기에 누가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했는지 찾아보면 친윤계 핵심이었던 그 당시에 그 장예찬 최고위원이 사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가 사과를 막았느냐? 친윤 세력이 사과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일반의 상황을 봤을 때 누구의 지금 문자를 둘러싼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 이건 국민들이 저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묵살한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 A니까 B다라고 지금 그 이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그 우리가 지나간 역사나 뭐 정치에 있어서의 가정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과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51분 담화 발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연결이 지어지면서 이것이 여당의 패배로 귀결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일 하나만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라고 그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당대회 흐름을 보면 어대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한동훈 위원장 명실상부 뭐 1강 2중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이번 문자 논란으로요. 이런 흐름의 판세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동훈 후보의 배신 뭐 이런 이제 그 논란이 있었죠. 그 문제에 이어서 이런 이제 정무적 판단력의 미숙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의문 이런 것이요. 저는 국민의힘 선거인단은요.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계층이거든요. 조금 달라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상당한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누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되든 간에 앞으로 용산과의 관계는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이 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당을 이끄는 사람의 어떤 정무적 판단력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무적 판단력을 본인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주변에 누군가가 그 정무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참모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또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도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런 사례도 있었다. 1월에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제가 그런 정무적 역량이 그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한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득과 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게 동정론이 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결코 실이 아니라 또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정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당대회 개입론으로 저는 맞받아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죄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특검팀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는 이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건들 수 있는 뇌관을 터뜨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문자 논란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질 건데 2차 논란은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의 반격. 그래서 저는 이 문자의 원문을 한동훈 후보가 저는 공개할 수도 있다. 그 공개할 타이밍은 아마도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재차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원석 총장은 검사 탄핵은 직권남용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글쎄 검사 탄핵,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직권남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명시돼 있는 대로 지금 그 국회에서 뭐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있는 그 탄핵 소추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게 거의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지금 저 당사자들은 그게 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명예훼손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 일단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그 앞으로 뭐 청문회 등 여러 가지를 거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반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수사를 한 그 검사들의 최고 지휘자가 저런 식으로 이 외풍을 막아주는 거는 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문제는 앞으로 따져보고 뭐 국회 법사위가 부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검사들도 나가서 충분히 자기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앞으로 검찰과 민주당 간의 저런 그 일종의 공방,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공방이 오가는 걸 통해서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누구 말이 옳은가 하는 거 판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어제 정말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탄핵을 수사로 막아보겠다는 건 믿기 어렵다. 국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면 내란 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입법부가 갖고 있는 아까 최병목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가 가진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검찰총장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부분인가. 물론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검사 7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했고 1명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동환 검사에 대한 그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죠. 예. 근데 그 기각도 5대4로 기각이 됐어요. 5대4 정도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따져볼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7명 중에 또 손준성 검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혐의는 지금 대법원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예. 1심 판결만 나온 걸로도 봤을 때 그 사람은 저는 검사에 대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나머지 부분 이번에 발의한 4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 가는 과정이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안을 탄핵 소추 바로 내지 않고 본회의 상정하지 않고 그 이전에 조사를 좀 해보겠다는 그 단계를 거치겠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설득력을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가 거기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특히 이원석 총장은요,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 탄핵이다, 아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수사검사가 4명입니다. 그중에 1명을 빼고 3명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 왔던 사람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뭐 그 탄핵소추 명분으로 뭘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것들이 지금 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것이 본인들의 그 주장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 그
탄핵소추의 본질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로 하면 방탄이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방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네, 저는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요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저희 진심은 그게 아니지만 사실 인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4명의 검사들 중에서 제가 한 분만 좀 말씀드리면 이화영 전 그 부지사와 관련해서 수사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회유 정황이라든지 어떤 진술 세미나 논란이라든지 또 성남 FC 같은 경우는요 검찰 측이 증인을 400명을 신청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검찰의 과도한 기소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좀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충분히 민주당에서는 의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4명 모두 민주당이 내세우는 각각의 탄핵 사유가 있지만요. 공통점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이사를 수사한 적이 있다. 이 점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좀 자숙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데 그 위반의 정도가 그 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에 소추하는 것이 탄핵 소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 검사 무더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예. 간부급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건들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 그 사안의 중대성조차도 코웃음이 나올 정도의 이런 사안들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가 마치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화가 되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해서 지금 뭐 수면 밑으로 내려가 계신 상황에서 일반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뭐 또 여러 가지 특검법 등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좀 제대로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석 총장이 강한 비판에 나서자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뭔가요?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탄핵 그 소추에서는 사실 그냥 바로 조사하지 않고 넘겼었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 탄핵 소추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검찰 다양한 그 검사들에 대한 의혹이 있었는데 뭔가 검찰이 자체적인 정화 노력이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기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결국 탄핵 소추안 만약에 발의가 된다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그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의 역할을 하게 돼서 소추위원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번에 발의된 4명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치기 전에 좀 공수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증거나 이런 좀 확실한 증거들을 잡고 그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뭔가 뭐 믿을 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이번 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데서 밝혀내지 못한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 소추해서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조사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네. 탄핵 소추안 먼저 발의해놓고 위법하다고 해놓고서 지금 위법인지 잘 모르겠어 조사해봐야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법사위원장이기도 한데 불출석 시 강제 구인과 처벌까지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탄핵도 검사에 대한 탄핵도 좀 이례적인데 네. 여기에 더해서 뭐 강제 구인 처벌까지 한다면 파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역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고 우선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국회법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저런 부분에 관련한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나 조사에서의 증인에 대해서는 뭐 동행명령자니 증인인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문회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얼마나 법률 검토를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만 자꾸 뭐 공세를 펴는지 모르겠으나 예. 법률을 한번 잘 검토해 보면 청문회에서 뭐 청문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검사들을 그래서 뭐 동행명령장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잘 좀 법률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법사위원장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인민재판하라는 거냐, 또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의원이죠? 예. 이 전 대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개혁신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네. 이제 민주당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검토해볼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최명욱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법에 보면은요 131조에 법사위가 탄핵 소추안 하잖아요. 그럼 법사위로 이제 회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에 보면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용이라는 것이 사안이 다르지만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132조에 보면요.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 여기서는 이제 검찰이 되겠죠.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이 조사 과정에서의 어떤 타당성은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개혁신당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이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라는 게 제대로 진실규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과감하게 공수처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공수처로 보내게 되면 작은 위법 사항이라도 작은 대로 또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안동환 검사 그 탄핵 소추안 때 보면은 이분이 위법 사항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법 사항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심각하게 고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사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이 검사가 회식을 한 후에 울산지검 청산에 용변을 받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게 이 검사와 주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탄핵소추안을 보면은 원래 탄핵소추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위법한 행동을 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뭐 회유 의혹 뭐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데 1번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그 당시 같이 검사로서 재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뭐 제보를 받은 것이 있고 뭔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거 반대되는 지금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박상용 검사와 같이 그 당시 그 시기에 같이 있었다. 박상용 검사는 그때 취하지 않았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탄핵 사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내용들 이 사안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을 경우 다른 사안들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을 받고 이 탄핵 자체가 뭔가 정쟁용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의원이 그래도 확실한 뭔가 증거를 갖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좀 무리한 탄핵이 될 수 있다.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 검사는요, 울산지검 술판의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성윤 의원은 신뢰 있는 제보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성윤 의원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상당한 신뢰가 되는 제보를 받고 한 겁니다. 저도 상당 부분 확인도 거쳤고요. 자,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검찰 내부망에서 뭐 상당히 신뢰가 가는 제보였다라고 하지만 당시 함께 있었다는 검사가 귀가할 때까지 박 검사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이 퇴근을 했다 이런 네. 증언을 증언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성윤 의원은 정말 좀 염치가 없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하셨지만 당시에 검찰국장을 하셨거든요. 예. 만약에 울산지검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그 행동의 주체가 검사였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조사를 해가지고 뭐 적절한 징계를 내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용변 실수를 해서 공용물 훼손을 했다는 지금 혐의인데 예.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당시에 그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변호사란 분도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정말 얼마나 웃지 못할 총극과 같은 일입니까? 이것을 탄핵 사유로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검사분들은 음식을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검사들께서 만약에 식중독에 의해서 무슨 실수를 하시게 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 오히려 탄핵을 한 이쪽의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저는 공세라고 보는 것이 이게 만약에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예.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그때 가서 이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또 다 잊을 것이다. 아마 민주당의 계산법은 그런 걸로 보여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그 적어놓고 이 문제에 대한 나중에 그 어떤 뭐 손익계산서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에 반드시 그 이 해당 검사들이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박상용 검사가요, 이성윤 의원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또 뭐 같이 방송을 했던 인물들, 뭐 서영교 의원과 최광전 의원 8명까지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수사 진행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수사 진행 상황을 뭐 해봐야 알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상대방에게 적시를 해서 그게 피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 요건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그분이 특정이 됐는지, 근데 특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2번째, 공연성, 다수가 이것을 알았는지, 다수가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와 2번째는 요건에 부합합니다. 예. 3번째가 중요한데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공익이었는 목적이었는지.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검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알렸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동료가 아니라고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야 뭐 유명한 일하고, 사실 검찰까지 안 가더라도 저 같아도 제 동료가 그랬으면 그게 뭐 파면까지 당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같아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과연 이 사람의 생리 현상을 두고 탄핵에 이를 일인가는 좀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국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 종료를 막으려는 여당 의원과 또 야당 의원들 사이에 거센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폐기 37일 만에 다시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는데 법안 통과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21대 국회 때 그 처리했던 그 몇 가지 악순환 과정이 있었죠. 예. 저는 뭐 그 과정이 도로 반복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뭐 법안이 그때보다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이 특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반대표를 던졌죠.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 정쟁적 요소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그 국회에서 뭐 입법권을 그 강행해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제의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양측에서 한 발씩만 물러나면 공수처에서 수사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데 참 아쉽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아마 정해진 수순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대통령 순방이 있고 또 곧 있으면 이 해병대원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라는 지금 시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 헌법 유린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에서 행정권까지 가지고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개악된 그런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인데 야당의 추천 권한은 더 커지고 특검의 임명 기간은 더 단축시켰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8명의 이탈표가 나와서 재결이 통과가 됐을 경우 대통령 임명을 그냥 끝까지 안 해버리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임명권이 어떻게 바뀌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21대 때는 대한변협 4명이 추천한 건 민주당 2명. 그거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걸 바꿨죠. 근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고 버틸 수 있다는 그것까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명을 안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자동 임명되도록 바꾼 것인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조항들을 바꿔서 통과시키자는 것이 저는 상식적인 정상적인 국회의 논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192명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독소 조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놓는 게 지금 108개의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할 일이죠.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 필리버스터도 지금 사실 그 180명 이상이 24시간 만에 종결시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물론 다수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는 건 안 되지만 180석 이상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뭔가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강하게 주장한다면 그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이 이게 다수결 원칙에 따르는 도리다라는 거 저는 그 원칙을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김재섭 의원 뭐 반대표를 던진 게 아쉽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들어와서 반대표를 던지고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이런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수정한다면 본인은 찬성할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집권 여당이고 정상적인 소수 정당이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좀 그게 오히려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특검법 달라진 점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바로 수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겁니다. 기존 특검법이 주로 수사 외압 의혹만 다뤘다면 이번에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사건 관련해서 전방위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건데 이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여러 장차관들과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또 국방부 인사들과 통화했던 정황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에 이런 외압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공수처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인력과 능력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까지 치고 올라가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 이론도 해병대 참모산병 승진 사건 수사 외압에 따른 특별검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대통령실에서 헌정사에 뭐 유린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온당치 않다. 왜? 많은 국민들이 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며 최근에 또 최혜병 어머니께서 일주일 전에 꼭 이 특검법이 통과되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장에 남은 두 여당 의원의 선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두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민주당에서 제시한 그 법안이 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최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안은 철저하게 정쟁용이고요. 누구 하나 그냥 빨리 감옥에 집어넣자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김재섭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정쟁용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사 범위, 특검 추천, 그다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특검법이 다 부여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삼권 분립의 원칙 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이제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재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이걸 정쟁용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법이 법 일반적인 원리나 이런 거하고 어긋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국민의힘이 뭐 무조건적인 반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2주년 기념 그 기자회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국민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처 수사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어요. 아마 예상컨대는 8월 정도면 공수처 수사가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특검 반대가 아니죠. 공수처 수사를 보고 나서 함께 뭐 이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무조건적인 반대로 몰아치면서 지금 7월 며칠 내로 뭐 특검법을 표결해서 정부에 이송하겠다 하는 민주당의 조급함이 오히려 더 문제다. 사실은 조금씩만 양보하면 뭐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어떤 형식으로든 공수처 수사 조금 결과를 좀 대략 보고 그리고 나서 여야 합의로 뭐 특검 도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과 같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까 공수처 수사가 막바지고 이거를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셨죠.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미진하다고 느끼면 특검도 오히려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국민의 기준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 특검법에 대해서 그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느끼는 1호 국민은 최성명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성명의 어머니께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요건이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재결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제3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제적으로 발의를 해서 재발의를 해서 이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역 참사 뉴스로 이어갑니다. 가해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몰았던 차량이 최근 4년 새 6번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걸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이 크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2018년 제네시스를 구입한 뒤 아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6번의 교통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4번은 차씨 측의 책임이 인정돼 668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을 토대로 차씨가 과거에도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력을 저희들이 추출했던 건 맞아요. 사고 직후 참사 원인이 부부싸움 때문이란 온라인 글이 퍼진 데 대해 경찰은 호텔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당한 소나타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어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목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은 그제 오후 운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이 사고 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라면서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조사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요. 예. 이 차 씨는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 여전히 차량 이상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벌어진 사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1차 수사 브리핑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차 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들이 공개됐었는데요. 우선 경찰, 이 통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보조 브레이크 등 이 사고 CCTV 영상 속 차 씨 차량에서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에 남게 되는 타이어 자국을 스키드 마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또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역주행하면서 가속되는 상황에서 차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더 정밀한 이 차량 분석은 현재 국과수에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속도를 분석해본 전문가는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호텔 앞에 교차로에서는 한 52km 정도 산출이 됐고 건물 CCTV에서 통과하는 속도를 해봤더니 103km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평균 가속도가 지금 0.3, 0.28
0.3 정도 나오는데 오는 차를 피하면서 가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는 게 네, 103km라면 굉장히 빠른 속도잖아요. 저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요. 그래서 많이 거론이 되는 게 페달을 오인한 거 아닌가, 브레이크랑 엑셀을, 이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그 현재 한 52km 정도에서 몇 초 안 지나서 그 103km 정도가 되려고 하면요. 가속 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하는 정도라면 저 정도의 가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운전자가 이제 경찰의 추정대로 운전자가 사실은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았던 것이 아니냐. 그거는 왜냐하면 저 자체가 역주행이고 그다음에 그 사거리를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빠르게 역주행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그 시도를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도 이제 운전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요. 사고 당시의 기억이 좀 흐려집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도 경찰이 한꺼번에 조사를 좀 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운전자 주장대로 그 브레이크가 뭐 딱딱했는지 밟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의 사고 경력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해당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1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무려 6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6번의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돼서 보험 처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간 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 총 581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량 사고로 인한 상대차 피해가 총 13차례였던 걸로 알려졌고요. 차시 측이 부담한 상대차 수리비 견적은 668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가해자 차 씨의 아내 소유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부부는 이 차량 함께 사용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 이 사고들이 차 씨와 아내 중에 누가 운전하던 도중에 발생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또 이 한간에는 이 부부싸움을 해서 홧김에 뭐 했다 이런 또 소문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경찰이 조사를 했나요? 네, 확인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 인근 지역 호텔에 근무하는 이 누리꾼이다라고 하면서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이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이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가져갔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확인한 결과 호텔 내부 CCTV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일 지인과 통화한 사실도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 사고가 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15분 전에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응급처치를 받는 와중에 뭐 어떻게 통화가 돼서 급발진 주장을 그때부터 했던 셈이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게 그 사실관계를 그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이 사고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뭐 합리적으로 좀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불분명한데 그렇습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경찰이 조사를 했을 때 자기 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뭐 거의 죽음과 같은 통증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늑골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 병원으로 이송되기 15분 전에 그 어떤 지인한테 전화해서 뭐 급발진이야라고까지 얘기를 그 했을 정도면 적어도 경찰 앞에서 뭔가 그 진술을 할 때 좀 뭐 과장을 했던가 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리가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본인이 지인한테 했다는 저 급발진 주장을 일단은 믿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말 조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지인한테 얘기해서 경찰 조사를 못 받으면서 지인한테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9명의 사상자를 낸 정말 안타까운 참사인데 이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급발진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무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알려졌던 사례는 여러 차례가 있지만 법원에서 급발진이다 이렇게 판단됐던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만약에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기는 합니다. 현재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한 번의 운전자로 그러니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네. 이 형보다 조금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활용되는 이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고, 이 대형 피해가 난 교통사고의 경우에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에 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 입법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사고 현장과 온라인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남성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는데 참 피해자들을 2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장을 방문해서 조롱글을 남기고 간 사람도 네.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자수를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조롱글을 쓴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사자 명예훼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런 그 사회적 비극 뭐 이런 거를 악용하는 또는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로 보여서 조사를 통해서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가 유독 무서운 이유는요. 언제든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참사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도에서 멀리 떨어져 걷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네.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서울시 이 참사 현장 인근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장맛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잦아들었습니다. 오후에 중부와 경북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충남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영동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경북과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에 대구와 경주가 35도까지 오르겠고 경주와 장흥은 33도, 서울은 29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다음 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6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